책을 펼치면 처음 나오는 추천의 글 중에 이 책의 매력을 미리 느끼게 해주는 글들이 있어. 이 책은 무감하게 바라봐왔던 우리 일상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준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분류학이 발전할수록 생물은 사라져간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 사이에 존재하는 경계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편에 서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하는 대목은 말 그대로 철학적 사유에 가깝다. 주체로서의 삶을 지탱하느라 망각하고 있는 우리의 본능을 움벨트라는 개념을 통해 일깨워주기도 한다. 그의 책을 읽는 것은 감각적 환희를 선사한다. 생명의 분류에 나타나는 경이로운 다양성들. 자연의 혼돈에 체계를 부여. 프롤로그. 물고기가 존재하지 않는 기이한 사정. 저자는 과학이 생명의 세계를 분류하고 명명하는 가장 좋은 방법도 유일하게 타당한 방법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생명에 대한 인류의 이해를 과학이 오히려 훼손하고 있는 것 같다고도 했어. 완전히 현대적이며 철저하게 진화론적인 새로운 분류의 과학이 사실상 전 세계의 보통 사람들을 생명의 세계와 점점 더 단절되도록 몰아가고 있다는 말이지. 최근에 생물 분류학의 학파 중 하나인 분기학자들은 다른 분류군과 분명히 구별되는 통합적인 하나의 분류군으로서 어류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냈어. 물고기의 죽음을 선언한 거지. 얼룩말과 나방들도. 저자는 극도로 날카롭게 벼려진 객관성이라는 현대 과학의 방법이 아닌 평범한 사람들이 생명의 세계를 어떻게 분류하는지 연구하는 민속 분류학도 살펴보는데, 개별 문화의 특수성을 넘어서는 공통점이 있다는 걸 알아냈지. 어느 문화나 사회든 대체로 생물들을 비슷하게 분류한다는 거야. 여기서 움벨트라는 개념이 나와. 움벨트는 글자 그대로 환경 또는 주변 세계를 뜻하는 독일어 단어야. 생물학자들에게 움벨트란 지각된 세계, 즉 한 동물이 감각으로 인지한 세계를 의미해. 각 종이 지닌 특수한 감각 및 인지 능력에 의해 키워지고 그 종에게 결핍된 부분에 의해 제한된 결과 그 종이 특유하게 지니게 된 시각 말이야. 우리가 공통적으로 세계를 지각하는 게 바로 이 움벨트 때문이야. 그런데 분류학의 역사는 2세기에 걸쳐 인간의 움벨트에 맞서 싸워온 역사였어. 움벨트는 철저하게 감각적이며 극도로 주관적이기 때문에 분류학이 과학이 되어갈수록 과학은 이 움벨트를 폐기하게 돼. 저자는 과학이 움벨트를 믿지 못할 것으로 만들어 폐기함으로써 승리를 거두었지만, 알고 보니 그 승리는 우리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비극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 우리는 생명의 세계에 대한 책임을 다른 사람들, 즉 전문가에게만 맡겨두는데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언제부턴가 우리 주변의 생명에게 눈길도 주지 않게 되었다고 말이야. 1장. 작은 신탁신관. 1707년 5월 23일 스웨덴 남부의 로스훌트라는 작은 마을에서 사내아이가 하나 태어났어. 이름은 칼 린나이우스. 부모는 아버지의 뒤를 따라 성직자가 될 거라 여겼지만 아이는 꽃과 관련된 것이 아니면 그 무엇에도 관심이 없었어. 칼을 임신하고 있을 때 그의 어머니는 꽃피는 만찬 식탁을 바라보며 몇 시간씩 앉아있곤 했고, 우는 칼을 달래는 유일한 방법은 장미든 튤립이든 꽃 한 송이를 쥐어주는 것이었지. 아무래도 칼은 꽃 피는 식물들과 함께할 운명이었나 봐. 후에 칼은 과학적 분류의 아버지라는 칭호를 얻어냈는데, 이는 그가 생명의 질서를 짓고 이름을 붙이는 일에 수많은 규칙을 집대성했을 뿐 아니라 자연의 체계라는 걸작을 통해 생명의 세계 전체를 체계화했기 때문이야. 당시의 사람들 대부분은 먼 거리를 여행할 일이 없었고, 단순하고 지리상으로 엄격히 제한된 세계에는 깊이 생각해볼 만한 생물이 별로 없었으므로 거기서 지극히 타당하고 이치에 맞아 보이는 질서를 찾아내는 건 전혀 어렵지 않았어. 그런데 이 단순한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었어. 18세기 초, 린나이우스가 살던 시절에 이르자 유럽의 범선들은 이제 미지의 세계 가장자리만 탐색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세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대대적으로 몰려가기 시작했어. 제국주의를 의미하는 거지. 새로운 생물이 더 많이 나타날수록 생명의 분류 작업 자체도 더 어려워졌어. 분류학은 새롭게 등장하는 생물들을 단순히 기존 범주들 속에 집어넣거나 전체 범주의 수를 늘리기만 하면 되는 일이 아니야. 질서를 지으려 시도할 때마다 예외들과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들이 계속 쌓여가고 결국에 기존의 분명하고 깔끔한 범주화의 규칙들은 모조리 지워지고 말지. 자연사의 이름들이 넘쳐났고 범주들은 해체되었으며 혼돈은 계속 축적됐어. 칼은 의학을 공부하러 스웨덴의 웁살라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당시 의사들은 다양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식물학 지식을 갖추는 것이 필수였어. 입학하고 보니 한때 위대했던 그 대학은 이미 쇠퇴해 있었어. 교수들은 가르치는 일을 거의 내팽개치다시피 했고,
책 읽는 학생보다 술집에서 시끄럽게 소동 피우는 학생을 더 쉽게 볼 수 있었어. 그리고 칼은 빈털터리가 되었어. 누더기 옷을 걸치고 구멍 뚫린 신발 밑창에는 종이를 집어넣어서 다닐 정도였지. 하지만 그는 하숙집에 많은 식물들이 있었고 식물들의 표본, 새장 속의 새, 홍합 껍데기와 수백 가지 곤충 표본을 갖추고 있을 만큼 열정이 있었어. 1729년 봄, 린나이우스는 대학 식물원을 거닐다 큰 행운을 만나게 돼. 섭씨 온도를 발명한 안데르스 셀시우스의 숙부이기도 한 올로프 셀시우스라는 신학 교수이자 식물학자를 만나서 식물 이야기를 하다 후원을 받게 된 거야. 셀시우스는 자기 집에 방 한 칸을 내주고 끼니를 해결해 주었으며 장서가 많은 자기 서재도 자유롭게 드나들게 해주었어. 칼은 유럽에 부유하고 학식 높은 사람들과 교류하며 그들을 완전히 매료했어. 언젠가 어느 식물학 교수가 아시아에서 온 희귀한 나무 표본을 보여주었는데 칼은 꽃을 살펴보고 그 나무는 월계수와 아주 가까운 관계이며 월계수 속이라는 더 큰 집단에 속하는 종 중 하나라고 했어. 어떻게 그랬는지는 몰라도 칼은 분류군의 드넓은 범위 안에서 이 나무가 속한 위치를 한눈에 찾아냈어. 세계적으로 가장 학식 높고 출중한 식물학자들 앞에서 이런 식으로 수수께끼를 풀어내는 일이 워낙 자주 벌어지다 보니 그는 어디를 가나 독일인들과 플란데런 사람들 사이에서 작은 신탁신관이라 불리게 되었다. 왜냐하면 그가 무엇이든 불완전하게 알려진 식물들의 유사성에 관해 단언할 때면 언제나 그 말이 옳은 것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이지. 아마도 어린 시절부터 계속된 끊임없는 관찰과 탐구가 그의 뇌 배선을 만든 것 같아. 이건 내 추측이야. 여기서 질문. 주변에서 린나이우스처럼 사람들을 매료시키는 인물을 본 적 있니? 유독 다른 이들에게 인기 있고 그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들고 매력이 있는 사람 말이야. 직접 본 게 아니라면 영화나 소설 속에서는 그 인물의 특징과 재능은 뭐였어? 작가가 조사한 린나이우스는 속속들이 감각적인 사람으로 아름다움과 경이, 세상의 찬란함과 비참함에 탐닉했으며 멜로드라마적 취향이 다분하고 극단적인 관점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1735년 겨우 28살이던 린나이우스는 이후 수세기 동안 생명의 체계화와 명명의 기준을 세운 책 자연의 체계 초판을 출간해 린나이우스는 분류의 과학을 창조했고 자신의 막강한 감각과 생명세계에서 절절히 느낀 자연 질서에 대한 인식을 그 과학의 토대로 삼았어. 아마도 이 점이 정교하게 작성한 명명과 계층의 그 어떤 규칙보다도 분류의 과학 자체에 그가 남긴 가장 심원한 유산일 거야. 우리가 생물 시간에 배우는 종속과 목각문계, 호모 사피엔스처럼 종의 이름을 두 부분으로 지어야 한다는 원칙 모두 린나이우스가 이루어낸 거야. 14페이지짜리 얄짤한 자연의 체계는 이후 몇 권짜리로 불어났어. 자연의 체계는 단순히 체계화만은 아니었어. 그것은 감각된 세계에 대한 찬양이었어. 그는 우리의 세계를 포착하고 그 타당성을 확인해 주었어. 그는 꽃들의 군주가 되었어. 2장, 따개비 안에 담긴 기적. 영국 해군 군함 비구로의 박물학자 자격으로 항해한 찰스 다윈은 비구로 항해기를 출간하며 생명의 세계에 대한 탐험으로 잉글랜드에 영광을 안겨주었어. 다윈은 분류학자가 아니었고 그 일은 그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맡길 수밖에 없었지. 비그로를 타고 세계를 돌아다니던 때에 그는 지성계와 종교계, 과학계의 풍경을 영원히 바꿔버릴 수도 있을 것 같은 어떤 개념을 어렴풋이 감지했어. 그건 바로 진화라는 개념이야. 갈라파고스 제도에서 발견한 신기한 생물들을 비롯한 수많은 증거에서 자극을 받은 그는 생명이 정말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한다는 가능성에 관해 숙고하기 시작했어. 저자는 미숙하면서도 건방졌던 19살 대학교 2학년 때 처음에 겸손하고 예의 바른 빅토리아 시대 영어로 말하는 다윈의 목소리가 고리타분하게 들리고 우스꽝스럽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책을 읽으며 일단 생명의 진화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나자 세계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는 만물의 외양, 느낌, 소리, 형태, 행위에 숨어있는 논리이자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생명 있는 존재들을 하나로 엮고 통합해주는 너무나 강력하고 근본적인 논리라는 거지. 당시 어느 대학원생은 항상 종의 기원을 가지고 다니는 것 같았다. 그는 그 책에 모든 답이 담겨 있다고 느끼며 어떤 주제, 어떤 질문, 어떤 발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든 그는 책을 뒤적이며 다윈도 그걸 알고 있었어라고 말했다. 일종의 교조주의지. 교조주의가 뭐냐고? 사상의 교리. 이론을 역사적 맥락이나 현실과 무관하게 절대적인 진리로 믿고 맹목적으로 따르는 태도를 의미해. 그 대학원생이 다윈을 신봉했다는 거야?
아마추어 박물학자들은 주말이면 딱정벌레를 잡거나 꽃을 수집하러 다녔고, 그들은 자연의 질서에서 곧장 뭔가를 알아보고 인지하는 데서 오는 기쁨을 알았어. 움벨트가 작동하는 거지? 생명의 세계는 그 세계를 신중하게 심사숙고한 이 사람들이 잘 알고 있었듯이 진화하지 않는 세계였어. 여기서 질문. 주변의 꽃이나 곤충, 새에 매료된 사람이 있니? 몇 시간이고 관찰하고 종류를 구분해내고 특징과 습성 등을 익히며 즐거워하는 사람 말이야. 너는 어때? 그런 유년기를 보낸 사람을 알고 있니? 그 사람이 전하는 생물의 이야기가 흥미롭지 않니? 다윈 이전에 진화적 변화의 가능성 같은 것을 제안했던 소수의 인물들은 존경받는 과학자들에게 조롱을 당했어. 다윈은 생물의 변이와 진화를 이야기하려면 먼저 분류학자가 되어야만 했지. 그가 연구한 대상이 바로 따개비야. 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현미경으로 다윈은 따개비를 실제 크기보다 무려 1500배나 더 크게 볼 수 있게 됐어. 따개비들을 더 많이 볼수록 그것들을 종으로 분류하는 일은 더욱더 어려워지는 것 같았어. 모든 시대, 세계의 모든 곳에서 모든 부류의 일반 사람들은 바로 그와 똑같이 생명을 고정된 것으로 바라보았어. 우리 중에 어떤 살아있는 생물이 진화하는 것을 본 사람이 있었나? 불변하는 종들이 차곡차곡 들어찬 바로 그 정적이고 계층적인 구조가 바로 자연의 질서가 아닌가? 다윈을 괴롭힌 건 바로 변이였어. 다윈 이전의 모든 분류학자가 견지했던 생명에 대한 고정적 관점에서 변이는 굳이 귀찮게 신경 쓸 것도 안 됐어. 변칙적이고 무의미한 혼란이라고 일축해버리면 그만이었지. 그건 그냥 피해 가야 하는 것이었어. 하지만 모든 것을 진화의 렌즈를 통해 보고 있던 다윈은 변이가 전혀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 생명에 대한 진화의 관점에서 변이는 실제일 뿐 아니라 본질적이고 결정적이며 정확히 핵심을 가리키는 것이었지. 여기에 다윈의 진화적 변화의 시초가 있었고 그것은 끝없는 변이라는 형태로 어디에나 존재했어. 그것은 그의 자연선택 이론을 위한 어마어마한 승리였어. 이 뒤죽박죽은 그의 성배였고 그가 놓치고 있던 암흑물질이었으며 다른 곳에도 분명 변이가 존재할 거라는 의미였어. 다윈은 변이가 추측가인 나에게는 즐거운 일기지만 계통분류학자인 나에게는 너무 밉살스러운 것이었다고 해. 생명은 항상 변화하고 있어? 어느 순간이든 우리에게 보이는 건 흐르는 시간 속의 스냅샷 한 컷. 그 계통이 새로운 종들로 갈라지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유장한 변화의 흐름 속 한순간일 뿐이야. 무리들 안에 또 무리들이 모여 있는 것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진화가 만들어낸 산물이었어. 이 통찰도 분류학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게 돼 이제는 자연의 질서가 특히 그 질서에 대한 인간의 인식이 분류학을 이끄는 기준이 될 수 없었기 때문이야. 다윈은 인간이 인지하는 자연의 질서는 진정한 근원적 구조, 즉 생명 진화의 나무가 만드는 한낱 그림자이자 반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는 그 진화의 계통수가 분류학을 인도해야 한다는 것을 밝혀낸 것이야. 사람의 감각이자 일종의 직관, 한 사람이 품고 있는 자연 질서의 비전을 기준으로 한 육감적 판단은 우리가 옳다고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옳다고 느낀 것이었어. 하지만 이제는 얘기가 달라졌다. 다윈이 판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이야. 사람이 지닌 감각의 힘, 고정된 자연 질서에 대한 그 강력하고 주관적인 비전은 더 이상 지배력을 휘두르지 못하게 되었어. 다윈을 다루면서 생명의 나무가 키워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종교와 신화가 말하는 생명수가 아닌 진화에서 계보를 추측해내는 나무까지 말이야. 다윈은 오랫동안 찾지 못했던 변이를 발견했고 종의 기만성을 깨달았으며 오랫동안 사람들이 자연의 질서라고 이해해왔던 것에 막강한 개념적 폭력을 가했어. 저자에 따르면 분류학의 입장에서 진화에 대한 깨달음은 상황을 명료하게 만들어주는 선물이 아니었고 오히려 진화는 분류학에 투척된 폭탄 같았다. 3장. 맨 밑바닥의 모습 한때 생명의 세계는 모든 이의 영토이자 소유물이었어. 누구든 자연사와 자연의 질서에 매혹을 느낄 수 있었고 생명의 체계적 분류의 세부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호기심을 품을 수 있었지. 그런데 이제는 엄격하고 음울하며 고루한 분류학자들, 박물관에서 홀로 앉아 혹시나 곁을 지나가는 누군가가 열정을 표출하더라도 그 열정을 조용히 가라앉히는 생명의 사서들만의 독점 영역이 되었어. 3장은 분류학의 부흥운동과 그 실패에 관한 이야기야.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진화생물학자인 에른스트 마이어가 등장하고 실험분류학도 소개하고 있어. 두 식물이 실제로 얼마나 다른지 또는 왜 비슷한 식물들이 다른 지역에서 자라면 다른지를 이해하기 위해 실험분류학자들은 공통 정원 실험이라 부르는 실험을 했어. 두 식물이 똑같은 조건에서는
각자 고유한 특성을 잃어버리고 똑같이 자란다면 식물학자들은 전에 보았던 차이들이 단지 환경 차이에서 기인한 결과일 뿐임을 알게 되는 거지. 이 실험들은 고전이 되었는데 분류학 분야가 아니라 생태학 분야에서 환경이 유기체에 미치는 영향 연구의 고전이 되었어. 실험 분류학은 그렇게 분류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 채 서서히 사라졌어. 줄리언 헉슬리는 새로운 개통학이라는 제목의 책을 펴냈어. 헉슬리는 분류학자들이 자연의 질서 체계가 아니라 그 밑바탕이 되는 진화의 과정을 연구하는 것을 보고 싶었어. 윌리엄 토머스 켈먼이라는 분류학자도 같은 생각이었어. 하지만 분류학은 변화하지 않았어. 그들은 자신들이 일을 하며 항상 의존했던 것, 여전히 바로 움벨트가 주는 선물들에 의존했어. 마음 깊이 느껴지는 자연의 질서에 대한 그 감각, 생명의 세계에서 태고부터 감지해왔던 시각, 그리고 살아있는 모든 것들 사이에 존재하는 경계선들에 대한 무의식적 인식 말이야. 분류학자에는 두 부류가 있었어. 이른바 병합하라 불리는 생물들을 더 적은 분류군에 모아 넣는 것을 더 좋아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더 많은 분류군으로 나누는 것을 더 좋아하는 세분파도 있었어. 다윈이 진화의 통찰을 내놓은 다음에도 분류학에는 변화가 감지되지 않았어. 지금은 멸종한 태즈메이니아 주머니 늑대는 전형적인 개와 유사한 육식동물로 보이지만 캥거루처럼 새끼 주머니가 있어. 진화적 사고는 이 사례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며 어떤 추가의 통찰도 제공하지 않아. 태즈메이니아 주머니 늑대의 딜레마는 홀로 동떨어진 이상하고 유일한 딜레마가 아니라 진화분류학이라는 분야가 겪는 전형적인 현상이었어. 아프리카와 뉴질랜드의 죽음육 날지 못하는 새의 관계는 어떠할까? 이 새들이 서로 비슷한 것은 단지 자연선택이 수렴진화라는 과정을 통해 비슷한 모양을 갖도록 만들었기 때문인 걸까? 아니면 이족보행을 하고 날개가 짤막한 이들이 서로 비슷한 것은 이족보행을 하고 날개가 짤막한 어떤 기이한 조상의 직계 자손들이기 때문일까? 마이어는 에머던과 함께 그 문제를 고찰했어. 그 새들이 조류 진화의 나무에서 각자 고립적인 방식으로 생겨났으며 각기 독립적으로 짤막한 날개와 두 발을 갖도록 진화했다고 추정하면서 다양한 죽음류들을 그냥 다 구별하여 5가지 다른 목에 나눠 넣어버렸지. 이들은 잘못을 저질렀어. 신체적 특징 연구와 DNA 연구 모두 이 새들이 공통조상에서 기원하여 가까운 유연성을 지닌 집단임을 보여주었거든. 이 시기에 분류학자들을 혼란스럽게 한 또 하나는 바로 종의 개념이었어. 확실히 종의 정의는 이 분야의 회색 지대였어. 다윈에 따르면 종의 불변성이라는 개념이 버려지고 진화가 받아들여지자 종은 결코 뚜렷이 정의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고 종이란 단지 끊임없이 자라는 생명계수의 한 가지 중에서 일시적으로 분별되는 한 부분일 뿐이었어. 하지만 마이어는 뉴기니에서 민속 분류학이 새를 분류하는 방식이 자신의 분류와 거의 일치하는 것을 보고 종은 정의할 수 있는 개념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지. 그에 따른 종의 개념은 다음과 같아. 종은 실제로 또는 잠재적으로 서로 짝짓기하는 자연적 개체군의 집단이며 다른 그러한 집단과는 번식으로 격리되어 있다. 짝짓기하게 할 적합한 환경을 찾아내지 못할 수도 있으며 짝짓기로 번식하지 않는 생물도 많다는 반론이 있어. 고생물학자로서 평생을 보낸 심스는 다른 정의를 내놓았어. 그는 종을 계보로 묘사했어. 태고부터 퇴적된 암석의 층과 층 사이에 기록으로 남아있는 대로 오랜 시간에 걸쳐 나타났다 사라진 개체군들로 묘사한 것이야. 이 정의 역시 계보를 파악하기 어렵단 문제가 있어. 분류학자들은 시대에 역행하는 구닥다리 집단으로 여겨졌어. 문제는 움벨트가 철저히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분류가 일치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이었어. 바로 이 지점의 과학의 관점에서 볼 때 큰 문제 하나가 있어. 그것은 바로 움벨트가 모든 사람에게 정확히 똑같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야. 모든 사람이 어리둥절해 있을 때 린나이오스가 광대한 생명의 세계에 대한 유난히 빼어난 자신의 감각을 동원하여 자연의 질서를 알아보고 분별하게 해준 것이 바로 움벨트였어. 그리고 따개비 연구를 계속하도록 다윈을 이끌고 언젠가는 자신이 그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심어준 것 또한 움벨트와 그것이 불어넣어준 실제로 생명에는 의미와 논리와 체계가 존재한다는 확신의 찬 감각의 선물이었어. 그런데 이제는 바로 그 똑같은 움벨트가 실험생물학의 등장과 진화의 발견과 더불어 진화분류학자들을 과학계의 고루한 멍청이로 만들고 있었던 거야. 4장. 바벨탑에서 발견한 놀라움. 4장의 주제는 민속 분류학이야. 태고부터 내려오는 자연 질서에 대한 인간의 비전이 깊이 뿌리박혀 있는 우리의 고유한 감각과 그 감각에 딱 맞는 생명의 세계에 대한 매우 특유한 인식. 맞아.
바로 움벨트야. 저자는 이 움벨트라는 경이로움을 되찾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죽어가고 있는 생명의 세계와 우리 사이에 점점 더 심해지는 단절에서 우리를 구해줄 마지막 희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국제연합이 내놓은 최근의 한 추정치에 따르면 1시간마다 약 3개의 종이 사라지고 있으며 연간 총계는 18,000에서 55,000종에 이른다고 해. 한 연구자에 따르면 남서부 사막지대에 사는 파파고 인디언은 생물을 생각하는 것,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 나는 것, 가시가 있는 것 등 놀랍도록 특이한 범주들로 분류한다고 해. 뉴기니의 카람족에게는 우리가 동물이라고 부르는 범주를 가리키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 듯한데 이는 동물이라는 범주 자체가 이들에게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해. 뉴기니 고지대에 사는 로파이포족은 털이 있고 젖꼭지와 자궁이 있는 포유류들 사이의 화식조라고 알려진 깃털을 비롯해 새의 특징은 다 가진 거대한 새를 집어넣었는데 넬프 벌머에 따르면 화식조가 새가 아닌 이유는 사람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래. 그 지역의 신화에 따르면 화식조는 인류의 사촌이고 벌머는 카람족이 화식조를 사냥하거나 죽였을 때 그 행위를 사냥이 아닌 살인으로 표현하는 의식을 거행한다는 걸 알게 됐어. 필리핀의 일롱고 쪽은 아직 문자를 사용하지 않으며 눈부시게 아름다운 야생 난초들의 이름을 사람의 신체 부위 명칭으로 짓는다. 누군가의 생물 분류를 수집하는 일에는 그 분류 체계 안에 들어있는 생물들의 집단뿐 아니라 그 생물들의 이름, 그에 대한 다양한 묘사, 그리고 그 이름과 묘사가 속해 있는 복잡한 언어와 개념의 전체 그물망에 대한 정확하고 철저한 이해가 필요해. 특히 언어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엄청나게 큰 장벽이 될 수 있어. 인드리는 마다가스카르어로 봐요. 라는 말인데 연구자의 실수로 인드리는 여우원숭이의 한 명이 되었어. 아라와크족 부족민이 알려준 식물명은 사실 디건 나도 모르니까 우리 삼촌한테 물어봐야 해요. 라는 뜻이었다. 종종 골려먹기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 일례로 수리남 사람들은 한 연구자에게 어떤 식물의 이름을 카카브로코에라고 가르쳐 주었어. 알고 보니 그 이름은 당신 바지 속 똥기라는 뜻이었어. 때로는 사람들이 그냥 귀찮아서 자신들의 생물 분류법을 말해주지 않을 때도 있어. 책에는 총, 균, 쇠의 저자로 유명한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경험이 실려 있어. 인류학자들은 마침내 민속 분류학들 사이에서 명확하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관성을 발견했어. 인간의 정신에는 인간의 언어에 대한 보편문법이 존재한다는 노엄 촘스키의 가설이 떠오르는 부분이야. 인류학자들의 마음에는 뒤죽박죽인 민속 분류학에서 보이는 것이 차이만이 아니고 통일시키는 무엇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이 떠오르기 시작했어. 모든 사람이 공유하는 뿌리 깊고 심오하고 근본적인 유사성을 알아보기 시작했어. 민속 분류학에서 인류학자들이 알아챈 가장 놀라운 일치 중 하나는 이 민속 분류학 민속 분류학 할 것 없이 어디서나 동일한 분류군들이 계속 나타난다는 것이었어. 사람들이 한결같이 분류하고 명명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한결같이 알아보지 못하는 것들도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은 특정 생물의 형태를 항상 알아보는 것처럼 어떤 생물 집단은 항상 알아보지 못해. 우리 움벨트의 레이더 스크린에 한결같이 잡히지 않는 것들에는 결정적인 일관성이 있어. 인간은 우리 기준에서 아주 작은 것들에게는 마음을 잘 주지 않아. 몇 밀리미터 길이의 기생벌, 눈에 보이지 않는 박테리아, 목숨을 빼앗는 바이러스 같은 것들 말이야. 이런 것들도 생물에 속하며 잠재적으로 인간의 생명에 극도로 중요하지만 민속 분류학에서는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없어. 이 외에도 우리가 한결같이 알아보지 못하는 생물이 많아. 각각을 구별해주는 결정적인 차이점이 인간의 감각에는 너무 미약하거나 너무 정교하거나 너무 수수께끼 같은 유기체들, 예컨대 우리가 맡을 수 없는 냄새로 차이가 나는 꽃들, 우리의 모자란 귀로는 구별할 수 없는 노래로 구분되는 새 종들이 그래. 인간과 다른 동물들의 감각은 레드 용이 쓴 이토록 굉장한 세계에 자세히 나와. 그리고 문득 안나 카레니나의 법칙이 생각이 나. 행복한 가정은 모두 엇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이유가 제각기 다르다. 우리의 움벨트 레이더에 포착된 생물들은 필요한 조건을 모두 충족했지만 우리의 감각이 지각하지 못하는 생명체들은 다 다른 이유로 우리가 알 수 없잖아. 반복적으로 한결같이 발견되는 이름들과 분류들이 명확하고 깔끔하게 그려낸 것. 그것은 바로 인간의 움벨트 자체를 그린 그림이야. 그것은 눈으로 본 세계이며 물고기와 새, 뱀, 포유동물, 연충과 벌레, 나무, 덩굴, 관목, 초본들로 가득한 세계야. 그것은 생명에 대한 매우 특정적이며 특유한 인식이야. 인간은 항상 자기들 주변의 생물들을 분류하고 명명하며
주로 외양과 느낌, 우리가 인식한 바를 기반으로 집단이 모여 더 큰 집단을 이루는 식의 계층 구조로 체계화해. 연구자들은 지구상의 다양한 언어와 문화 전반에 걸쳐 사람들이 비슷한 생물들을 친족으로 칭하는 것을 발견했어. 그리고 이명법을 사용한다는 공통점도 발견했어. 이명이란 특정 유기체를 지칭하는데 두 부분으로 된 이름을 사용하는 방식이야. 우리 인간은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 상관없이 특정 종류의 생물에 대해 어떤 특정 이름이 더 잘 어울리는지에 관해 의견이 일치하는 경향이 있다는 증거가 존재해. 소리에 대한 우리의 무의식적 반응을 연구하는 이 분야를 소리 상징주의라고 하는데 1929년에 볼프강 켈러의 실험에 참여한 사람들은 날카롭고 뾰족한 도형의 타케테라는 이름을 선택하고 둥글둥글하고 흐물흐물해 보이는 도형의 말로 말하는 이름을 선택하는 공통점을 보였어. 사람들은 뾰족하거나 둥글둥글한 그림에 대해 그렇듯이 생명의 세계, 예를 들면 크고 우락부락하고 으르렁거리며 털이 북슬북슬한 것들 대 지저귀고 짹짹대는 자그마한 것들도 특정 종류의 이름이 적절하게 어울리는 것으로 지각해. 벌리는 다양한 민속 분류학들에 걸쳐 분류되고 명명된 민속 속의 총수가 600 미만에서 멈추는 경향이 있음을 알아냈어. 테오프라스토스는 저서에서 총 550종가량의 식물에 관해 논했어. 또 한 명의 그리스 자연사학자인 디오스코리데스는 600종가량의 식물에 관해 기술했어. 18세기 프랑스 식물학자 투르네포르는 617종을 식별했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동물과 동물의 분류에 관한 저작에서 약 500종을 다루었어. 이 분류학자들은 모두 600가지 속 근처에 다가가면 슬그머니 작업을 마무리했어. 인간의 움벨트에 의해 결정되는 민속 분류학에서는 왜 동물이나 식물이 600종 또는 그 미만으로 제한되는 것일까? 일부 과학자들은 600이라는 수 자체에 생명의 세계와 무관한 뭔가가 있을 거라는 의견을 제시했어. 명명된 분류군의 수를 기억으로 처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유지한다면 어쩌면 600번지은 우리가 머릿속에 쉽게 담아 다닐 수 있거나 특정 시점에 그 기억에 접근할 수 있는 대략적인 최대값인지도 몰라. 애초에 기억 상한선이 이렇게 600 미만이 된 이유는 표준적 인간 부족으로 여겨지는 집단에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알기 위해 기억해야 하는 얼굴의 수라고 말하는 가설이 있어. 생물을 분류할 때 사람들은 대부분의 속이 단 하나의 종만을 포함하고 두 종을 포함하는 속은 비교적 적으며 세 종이나 네 종 등을 포함하는 속은 더 드물도록 조직해. 대부분의 속은 하나 또는 몇 개의 종들만 포함하며 많은 종을 포함하는 속은 매우 드물다는 말이야. 과학적 분류학과 민속 분류학 양자 모두의 분류와 명명에서 이런 패턴이 보여. 이를 그래프로 표시하면 우묵한 곡선이 돼 이를 윌리스의 우묵한 곡선이라고 해. 움벨트는 우리에게 종들이 매우 특정한 방식으로 상당히 윌리스의 우묵한 곡선을 닮은 방식으로 속들을 채우는 세계를 보여주는 것 같아. 5장, 아기와 뇌손상 환자의 움벨트 5장의 주제는 움벨트의 선천적 속성이야. 인지심리학자들이 과학 학술지에서 생물을 알아보고 그 이름을 아는 능력을, 그러니까 생명세계를 분류하는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보고했어. 그들은 뇌에 생명의 세계를 전담하는 부분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암시하는 작고도 희미한 실마리를 보았어. 그리고 질병 또는 외상에 의해 생명의 세계를 이해하는 능력을 잃어버린 것으로 보이는 환자들이 계속해서 등장해. 플로라 D. 1980년에 런던에 사는 23세의 JBR. 48세의 영국인 해양공학자 데스 BY. 이탈리아에서는 벨 A라고 알려진 56세의 주부. 55세의 이탈리아인 주부 줄리에타. BW. 이들과는 반대로 생물을 분류하는 일은 지극히 수월하게 해내는데 모든 무생물 앞에서 말문이 막히는 부류도 등장했어. 이 두 그룹은 서로 완전히 다르지만 전적으로 상보적인 결손, 그러니까 서로의 능력에 대한 거울상 같은 결손을 지니고 있었어. 골상학이라는 분야가 있어? 골상학자는 사람의 얼굴과 두개골 모양을 살펴봄으로써 뇌의 다양한 부분들의 크기를 알아낼 수 있으며 그럼으로써 마치 책을 읽듯이 그 사람의 기질과 재능, 본성을 읽어낼 수 있다고 주장을 해. 골상학이 크나큰 인기를 누리며 들뜬 반응을 얻고 있는 동안 일부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사람의 기능과 뇌의 해부학적 구조 사이의 관계를 다루는 골상학 이론의 견실성에 대한 의심이 점점 커져갔어. 이내 논쟁의 초점은 뇌에서 특정 기능의 위치를 찾는 일이 정말로 가능한지에 맞춰졌어. 오베르탱은 말하기 능력을 잃은 여러 환자의 뇌를 검토한 뒤 말하기가 이마 뒤에 있는 뇌의 전두엽에 자리 잡고 있다고 믿게 되었고, 피에르 폴 브로카라는 프랑스의 외과 의사는 탄이라고 이름 붙인 환자를 만나 연구를 했어. 골상학은 사라졌지만
과학자들은 뇌의 특정 위치에 여러 개별적 기능의 지도를 그릴 수 있게 되었어. 색깔을 보는 능력, 분노를 느끼는 능력, 의식 자체의 위치가 각각 우리 정신이라는 복잡한 소용돌이 속 구체적인 주소지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지. 이와 유사하게 생물을 분류하고 알아보는 능력을 잃은 환자들이 관심을 받기 시작하면서 과학자들은 생명의 세계에 대한 우리의 시각 역시 뇌 안에 국제화되어 있을 거라는 증거를 찾기 시작했어. 지금까지는 측두엽의 풍경에서 상측두고랑이라는 크레바스 하나와 외측방추이랑이라는 능선 하나가 생물의 식별과 명명이 행해질 때 활동을 일으키는 두 관련 핵심 부분이라는 의견이 유력해. 한편 무생물은 측두엽의 또 다른 부분인 중간측두이랑과 내측방추이랑이라는 두 개의 능선을 활성화하는 것으로 보여져. 인간의 정신에서 생물을 담당하는 영역은 먹는 것,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들과 깊이 연관된 것으로 보여. 그리고 사실 가장 잘 이해되고 가장 놀라울 정도로 특수화된 영역 하나는 인간의 특정 신체 부위, 바로 인간의 얼굴을 알아보는 영역이야. 여기에 게슈탈트가 관여해. 게슈탈트란 형태를 뜻하는 독일어 단어인데 게슈탈트 심리학에서는 이를 패턴이나 구성, 배열이라는 의미로 쓰며 생물은 개별 구성 요소가 아니라 전체 패턴이나 구성으로 대상을 인지한다는 점을 강조해. 요컨대 게슈탈트란 전체는 부분의 합 이상이라고 할 때 그 전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어. 우리 주변의 세상을 인지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 있고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 주변 세상이 정말로 어떤 세상인지를 인지하는 일이야. 살아있는 것들을 인지하는 능력을 빼앗기는 것은 한 사람을 자기 인생에서 이방인으로 만들어. 그것은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자기 자리를 알고 있던 익숙한 세상을 아주 이상한 세상, 어쩌면 초현실적인 세상으로 바꿔놓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분류를 하는 이유야. 대부분의 아이들에게 움벨트가 가장 활발하게 작동하는 시기는 걷기나 말하기를 배우기도 전에 시작돼. 아기들이 생명 있는 존재들에게 관심을 보여. 동물 주인공이 등장하는 이야기들을 읽어주면 아이들은 즐거워하고 아기들이 생물의 세계에 즉각적이고도 강력하게 매료돼. 어린 아기들이 생명이 있는 것들을 감지해내는 일에 주파수가 잘 맞춰져 있어. 아기들이 하는 것은 생물의 이름을 재빨리 터득하는 것만이 아니야. 그들은 생물의 범주, 분류 체계, 경계선도 놀랍도록 신속하게 배워. 겨우 몇 마리의 개를 본 것만으로 어떻게 치와와부터 그레이트 피레니스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견종들을 개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까? 오랫동안 심사숙고의 대상이었던 이 질문은 노엄 촘스키가 플라톤의 딜레마라고 부른 것으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세상에 대해 본 것이 아주 적은데도 어떻게 그렇게 많이 알 수 있는가 하는 문제야. 또는 버트런드 러셀의 표현으로는 딩가는 세상과의 접촉이 짧고 사적이며 제한적인데도 어째서 그렇게 많은 걸 알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야. 6장. 워그의 유산 6장은 움벨트의 진화와 그 유산을 다루고 있어. 저자는 비록 그것이 엄청나게 긴 시간이지만 변화를 속성으로 하는 진화와 무수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포착되어 순간 대고정되어 있는 움벨트 사이에 재미있는 질문을 던지고 있어. 움벨트 자체가 어떻게 진화했는가? 여기엔 여러 등장인물이 나와. 먼저 고그. 어깨를 구부정하게 말고 커다란 자기 발에 시선을 고정한 고그는 어딘지 느슨해 보이고 자기 주변 생명의 세계에는 무관심해 보여. 그는 블랙베리와 벨라도나도 구별하지 못하며 그런 일에는 아예 신경을 쓰지 않아. 사냥할 때 형제자매들이 이런저런 말을 주고받지만 그들이 나누는 이야기는 전혀 고그의 관심을 끌지 못해. 그들이 찾는 게 뇌조인지 가터뱀인지 구스베리인지도 고그는 전혀 몰라. 그 다음은 워그. 고그와 대조적으로 워그는 생물들을 보면 항상 흥분해. 어느 날 평소 즐겨 하던 대로 더 나이 많은 사냥꾼들의 말을 열심히 귀 기울여 듣다가 이 남자들과 여자들에게는 자신이 알아보았던 것과 똑같은 바로 그 새들의 무리를 가리키는 이름이 있다는 것.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새들이 언제 어디에 둥지를 트는지 그들이 알고 있음을 알아챘을 때 너무도 기뻤어. 워그는 계속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버섯에 관해서도 고사리와 열매, 그리고 얼마 전 자기 삼촌을 거의 죽일 뻔했던 그 덩치 크고 무서운 동물에 관해서도 더 많은 걸 배워. 매일 밤 워그는 검치호랑이 모피로 만든 이불을 덮고 누워 그날 본 생물들, 특히 새들에 관해 곰곰이 생각하며 그들을 궁금해하고 지었던 무리를 흩었다가 다시 다르게 지어보다가 다시 깊이 생각해보고 몇 가지 꽃과 나무에 관해서도 잠시 생각해보다가 마침내 졸음이 몰려오면 털이 복슬복슬한 등을 극적거리며 돌아누워 잠에 빠져들어.
그러곤 하늘을 날쌔게 가로지르는 깃털 덮인 친구들의 꿈을 꿔 인간 종의 역사를 이룬 길고도 고된 영것 같은 시간 동안 편리한 마트와 쇼핑몰, 배달 음식과 인터넷 쇼핑이 등장하기 전까지 수만 년 동안 사람들은 생물들의 세계에서 방향을 찾아가고 그 세계의 질서를 알아보고 기억할 줄 알아야만 했어. 정신적 성향이 워그와 비슷한 사람들의 후손은 더욱 번성했을 가능성이 크지. 다른 동물들도 동물을 분류할까? 아프리카의 버비선숭이와 다이애나 원숭이는 위험한 상황을 소리로 알리는데 코뿔새라는 크고 영리한 새들은 실제로 이 원숭이들의 분류학적 대화를 엿들어. 코뿔새는 자신들에게도 위협이 되는 포식자가 주변에 있다는 원숭이들의 음성 신호를 들으면 예방 조치를 취해. 그러나 원숭이가 코뿔새들은 괴롭히지 않는 포식자에 관해 시끄러운 소리를 질러대고 있다면 이런 신호는 그냥 무시해버려. 짙은 동물기에서 비슷한 숲속 동물들의 모습을 본 것 같지 않아? 비둘기들은 나무와 물고기를 인식할 수 있어. 인간의 온벨트는 먼 옛날의 수렵채집인들을 돕도록 진화했지만 우리 현대인의 두개골 안에도 말 그대로 박혀 있어 우리가 매일 같이 품고 살아가는 유산이야. 우리는 모든 생물이 그러하듯 우리 과거의 산물이며 따라서 우리의 온벨트를 아주 오래전에 힘겨운 분투가 남긴 유산으로 볼 수 있어. 현재를 사는 인간을 이해하는데 고인류학의 지식이 도움이 돼 인간 종의 역사 초기의 생명의 세계에서 우리처럼 의사소통하는 걸 아주 좋아하고 사회적인 종에게는 온벨트에 관한 정보를 주고받고 이야기하는 것이 대단히 유리한 일이었을 거야. 생명에 대한 비전이 더 널리 공유될수록 그것에 관해 다른 사람들과 더 쉽게 논의하고 더 쉽게 이해시킬 수 있으며 그 비전을 지닌 사람은 지금 우리가 적자생존이라고 부르는 그 투쟁에서 생존하고 번성하고 후손을 남기는 과업을 더 잘 해낼 가능성이 컸지. 다정한 것이 살아남았지. 또 한 명의 등장인물이 있어. 이름은 슬로그야. 그는 워그처럼 생명의 세계에 대한 예리한 지각을 지녔고 워그처럼 자신이 보는 질서에 매료되었어. 그러나 슬로그는 시력이 엄청나게 나빠서 그가 보는 세상은 거대하고 몽실몽실하게 뒤죽박죽된 덩어리였어. 그에게 가장 명백하고 흥미롭고 생생한 것은 세상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에서 나는 소리와 냄새였어. 그래서 슬로그는 그런 방식으로 세계의 질서를 조직했고 자기가 냄새를 잘 맡을 수 있는 것들 또는 크거나 지속적인 소리를 내는 것들에서 어떤 자연의 질서를 발견했어. 아무도 슬로그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몰랐을 것이고 슬로그에게는 생명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묘사가 전혀 이해되지 않았을 거야. 저자는 다른 모두의 방식과 많이 다르지만 잠재적으로 세상을 지각하는데 대단히 유리할 수도 있는 방식조차 사실상 불리함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 여기서 질문. 저자에 따르면 당시의 생존을 위해선 보편성이 중요했어. 현대에는 독특함, 개성, 특수성의 가치가 더 높아지지 않았을까? 보편적인 것이 살아남는다고 전제하면 토인비식의 창조적 소수, 혁신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구조일까? 개념을 혼동한 아예 다른 논의일까? 아니면 역사의 발전은 혁신이 더 잘 받아들여지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고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오그. 그는 달려드는 무지무지 작은 바이러스와 박테리아를 볼 수 있는 시력을 갖고 있어. 오그에게 검치호랑이는 바글바글하는 아주 작은 유기체들로 뒤덮인 한낱 커다란 존재일 뿐이고 선인장은 호랑이보다는 한자리에 머물러 있기는 해도 역시나 그런 유기체들로 뒤덮인 또 하나의 존재일 뿐이야. 이런 감각 정보는 잠재적으로 매우 유용할 수 있지만 그래도 경이로운 오그는 불리한 처지였어. 생명에 대한 시각이 다른 모든 이와 다른 사람, 자연의 질서에 대한 일탈적 감각을 지닌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른 사람은 아무도 볼 수 없는 세계에 살면서 재빠르고도 가혹하게 도태되었을 것이야. 생명의 세계는 그 세계를 지각할 수 있는 모두에게 속한 것이었어. 그런데 분류학은 이제 분류와 명명의 영역에서 인간의 온벨트를 점점 옆으로 밀어내는 길을 가게 돼. 7장. 숫자로 하는 분류학 7장은 수리분류학 이야기야. 캔자스라 불리는 옥수수로 뒤덮인 땅에 로버트 소칼이라는 안경을 쓴 키 큰 오스트리아인이 도착해. 대담하게도 소칼은 분류학의 유서 깊은 전통에서 벗어나 수학과 통계학을 도구로 휘두르며 생명의 분류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만들었고 이는 이후 수리분류학이라고 알려진 근본적으로 새로운 학파를 형성했어. 소칼이 대학원 시절을 보낸 시카고 대학교에는 교직원들 중에 유달리 수학자가 많았어. 소칼이 거기서 클라이드 스트라우드라는 학생을 만나는데 그는 생물학적 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데 숫자, 수학과 통계학을 사용하는 일에 철두철미하고 열정적으로 몰두하는 사람이었어. 둘은 같은 연구실에서 일하고 있었고
심지어 사무실도 함께 쓰게 되었어. 스트라우드는 소칼이 가는 곳이면 어디에나 있었어. 그리고 소칼은 스트라우드의 영향을 받아 객관적 측정과 반복 가능성, 깔끔한 계산, 복잡한 통계학의 방법을 사용하게 되었어. 캔자스에서 소칼은 통계학으로 분류학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오랜 세월 분류학을 해온 사람들보다 더 잘할 수 있다고 배짱 좋게 주장했어. 그리고 얼크로스라는 대학원생과 낭만적이게도 캔맥주 6개짜리 한 팩을 걸고 내기를 했어. 소칼의 지도교수인 미치너 교수는 자진해서 소칼에게 벌들에 대한 자신의 데이터를 사용하게 해주었어. 그렇게 소칼은 작업에 착수했어. 반면 밀 힐이라는 우아한 런던 교외 지역에서는 피터 스미스라는 젊은 의사가 소칼과는 완전히 다른 경로를 거쳐 정확히 똑같은 결론에 이르게 될 작업을 막 시작하고 있었어. 그는 박테리아 분류의 표준 방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 인간의 움벨트를 좀처럼 촉발하지 않는 유기체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박테리아였고, 세균학자들은 닥치는 대로 박테리아를 분류해왔으며 이는 사실상 자의적인 분류학이었어. 소칼은 벌 97개 종에서 발견되는 122가지 특징, 분류학자들은 이를 형질이라고 하는데 이 각 형질의 특성을 숫자로 부호화했어. 이전에 분류학자들은 종들을 이렇게 무리지어봤다가 다시 저렇게 무리지어보고 각각의 새로운 분류가 요구하는 진화의 시나리오를 상상하고 또 달리 상상해보며 각 시나리오가 얼마나 실제와 가까울지 판단하려 노력했는데 이것이 가중치 조정이라는 과정이야. 자신의 판단력을 사용하여 누가 누구와 가장 가까운 관계인지, 어떤 것이 다른 어떤 것과 진짜 유연성이 있고 어떤 것과는 그렇지 않은지를 분별하는데 가장 유용한 형질이 무엇일지 식별하는 기술인 셈이지. 우리가 한 장에서 알아본 린나이우스가 바로 이 가중치 조정의 전문가였어. 그런데 소칼은 무엇보다도 이 가중치 조정 과정을 반대했어. 소칼의 분류학적 구성에서 모든 형질은 똑같은 크기의 영향력을 지니는 걸로 보았어. 각 형질이 얼마나 중요한지 혹은 중요하지 않다고 인식되든 상관없이 가장 많은 수의 유사성을 공유한 종들은 함께 모여 동일한 속에 들어가야 했지. 두 종이 공유하는 유사성이 적을수록 이 분류에서 그 종들은 더 먼 거리에 배치될 것이고, 흥미롭게도 소칼이 새로 만든 나무는 미치너가 전문 지식과 직관, 자신의 강력한 움벨트를 사용해 추론한 진화의 나무와 신기할 정도로 비슷했어. 하지만 똑같지는 않았어. 두 사람은 함께 그 주제에 관한 논문을 쓰기 시작했어. 이것은 중요한 발견의 외양을 띠고 있었고, 생명 분류를 객관적으로 수량화할 수 있는 방법의 가능성, 전문 분류학자의 직관에 맞먹을 정도의,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나을 수도 있는 잠재력을 보여줄 가능성을 지니고 있었어. 그들은 이제 막 자신들이 앞으로 수리분류학이라 불릴 완전히 새로운 학문 분야 하나를 창조했다는 사실은 인지하지 못했어. 200년 동안 직관의 안내를 따라왔던 분류학이 이제 정량적 과학이 된 것이야. 숫자를 기반으로 한 이 생명의 나무가 일단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공개되자 과학으로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기획으로서 진화분류학의 작동 방식을 옹호하기가 무척 어려워졌어. 이제 우리 움벨트가 은신할 곳은 하나도 남지 않았어. 스미스도 소칼과 똑같은 아이디어를 떠올리기 시작했어. 그는 각 박테리아의 수많은 특징을 무엇에도 가중치를 두지 않고 살펴본다면 주관성과 혼란을 모두 피해갈 수 있음을 깨달았고, 객관적인 통계적 방법에서는 그 특징들 모두가 결과에 똑같이 중요했어. 스미스와 소칼은 두 번째 만남에서 논문 하나를 함께 썼는데 이 논문은 이 분야를 이끄는 안내서가 된 수리분류학 원리라는 책이 나오는 계기가 되었어. 수리분류학이 내세우는 원칙은 단순 명료해, 객관성, 반복 가능성, 수량화, 그리고 명시적이고 설명 가능한 방법, 가중치 조정 금지. 모든 형질은 일종의 다수결 시스템 안에서 동등한 한 표를 행사해. 사용되는 형질이 많을수록 더 좋아. 사실 이 두 문장은 같은 말이야. 구분할 수 있는 형질이 많을수록, 즉 형질이 세분화되면 세분화될수록 특정 형질에 주관적으로 가중치를 주는 방식의 결과를 상쇄할 수 있으니까. 실험복을 입은 저 남자, 수리분류학자, 가 석양의 지저귀는 종달새 소리에 환희를 느낄 리 없고, 린나이우스처럼 분류학 지식을 활용하여 자신을 꽃의 한 부분으로 비유하는 결혼식 축시를 쓸 리 만무하지. 이 남자의 관심은 오직 안전유리를 통해 들여다보는 완벽한 대칭으로 배열한 쥐들에게만 쏠려 있을 거야. 수리분류학의 도래로 단순히 숫자들만 들이닥친 건 아니었어. 분류학자와 생명세계 사이의 상호작용과 이해도 바뀌었어. 더 이상 생명이 있는 것들에 대한 몰두도 감각의 향연도 아니었어.
그것은 팔을 쭉 뻗어 거리를 둔 채 겸자로 생명의 꼬리를 붙잡고 플라스틱 렌즈 너머로 그 생명을 철저히 조사하는 일이었어. 생명 세계의 광경과 냄새와 소리에 탐닉하던 일에서 멀어지고 있던 것은 과학자들만이 아니었어. 우리 나머지도 그랬어. 미국 기준으로 1960년대는 조개껍질이나 나비를 모으며 주말을 보내던 시절이 아니었어. 사람들이 자연과 친밀하게 접촉하게 하던 소규모 농업, 수렵, 어업이 감소하면서 관련 산업은 훨씬 더 효율적으로 규모화, 기계화되었어. 여가도 바뀌어 갔어. 종일 낚시를 하거나 꽃핀 들판을 들쑤시고 다닐 가능성은 훨씬 줄어들었고, 때는 전국 동네방네에서 DDT 살충제를 뿌리던 최전성기였으니 심지어 집마당도 살균되었을 것이야. 수리분유학의 단점은 진화적 관계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 형질의 선별 역시 주관적이라는 점, 그리고 가중치 조정을 금지한 것이다. 왜 모든 특징, 형질을 똑같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처럼 대해야 한단 말인가? 수리분유학은 진정한 현대 과학으로서 분류학의 탄생을 향한 결정적이고도 필수적인 첫걸음을 내디뎠지만 지금껏 보아온 가장 비인간적인 분류학이야. 8장, 화학을 통한 더 나은 분류학 8장은 분자생물학자들에 의한 분자분류학 혹은 분자계학을 다룬고 있어. 라이너스 폴링이라는 캘리포니아 공과대학교의 화학자가 자연방사선과 인공방사선 둘 다 유기체의 DNA의 변이를 초래할 가능성을 지적했어. 그 후에 수소폭탄의 아버지라고 알려진 핵물리학자 에드워드 텔러가 텔레비전에 나와 폴링과 함께 논쟁을 했는데 텔러는 사람이 약간 변이를 일으키는 것이 좋을지도 모르지 않느냐고 했어. 이에 폴링은 이런 생각을 논박하기 위해서 자연선택과 진화가 돌연변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해해야 하며 유전물질에 약간의 변이가 일어나는 것조차 왜 거의 항상 나쁜 일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 그는 즉각 명석하고 젊은 오스트리아 출신 과학자 에밀 주커칸들에게 그 연구를 지시했다. 당시에는 분자에 관해 알려진 게 별로 없었고 DNA 분자의 이중나선 구조도 막 발견된 시점이었어. 폴링은 주커칸들에게 산소를 실어 나르는 헤모글로빈이라는 혈액 단백질을 연구하게 했는데 헤모글로빈은 그 특징이 워낙 잘 규명되어 있던 터라 아주 세세한 내용을 제외하면 더 이상 연구할 게 남지 않은 분야 같았어. 그들은 완전히 새로운 분야를 만들고 있었어. 화학의 힘을 사용해 이전 누구도 해본 적 없는 방식으로 진화의 깊은 과거를 들여다보기 시작하며 분자분유학 혹은 분자계학 분야를 창조한 거야. 헤모글로빈에는 알파, 베타 등으로 지정된 여러 형태가 있는데 주커칸들과 폴링은 고릴라의 베타 헤모글로빈 단백질이 인간의 베타 헤모글로빈과 아미노산 하나만 다르고 거의 똑같다는 사실을 발견했어. 이는 충격적인 수준의 유사성이었어. 주커칸들과 폴링은 다른 동물들의 헤모글로빈을 연구하기 시작했어. 눈에 보이지 않는 분자인 단백질은 영장류나 다양한 동물뿐 아니라 모든 생물에서 발견할 수 있어. 그때까지 분류학자들은 자신들이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유기체들의 분류학 연구에만 한정되어 있었는데 모든 유기체에 공통으로 존재하는 단백질들을 가지고 작업함으로써 이 화학자들은 모든 생물의 질서를 한꺼번에 들여다볼 수 있는 문을 열어놓았어. 에마니엘 마골리아시와 월터 피치라는 다른 두 연구자가 1967년에 사이언스에 발표한 논문은 세상을 충격에 빠뜨렸어. 논문에서 두 사람은 사이토크롬C라는 단백질을 사용해 그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엄청나게 광범위한 유기체들을 망라하는 진화계수를 만들어냈는데 그 생물들 중에는 이전까지 비교가 불가능했던 것들도 있었어. 분류학에게 이는 거대한 전진의 한 걸음이자 미지의 세계를 향한 도약이었어. 이 과학자들은 움벨트의 경계선을 넘어 보이지 않는 세계로 들어갔어. 그러는 동안 그들은 인간 감각의 한계를 벗어나 버렸지. 실제로 두 유기체가 물리적으로 서로 유사성이 전혀 없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었어. PCR 또는 중화표소연쇄 반응이라는 신기술은 DNA 연구 방식에 혁명을 일으켰어. 연구자가 선택한 DNA 염기서열의 복제본을 몇 시간 안에 수십억 개나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이거든. 200년 전 분류의 거장 린나에우스의 손에서 분류의 과학이 탄생한 이래 소칼과 스미스의 작업에 이르기까지 내내 분류학은 눈에 분명히 보이는 것에 의지해왔어. 생명의 분류는 생물들의 외양, 그러니까 새의 부리 길이부터 생쥐의 털색과 꽃잎의 수, 열매의 유형에 이르기까지 겉으로 보이는 모든 측면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기반으로 행해졌어. 분류학은 처음부터 항상 외양에 기반한 것이었어. 그러나 분자생물학자들의 성공으로 과학자들은 사실상 분류학자들에게 생물의 외양은 무시해도 되며 오히려 무시하는 게 좋겠다고
이제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단백질과 DNA뿐이라고 제안하고 있었어. 이제 그들은 소중한 주관성뿐 아니라 무엇보다 자신들이 실제로 보고 감각하고 느낄 수 있는 것에 대한 의존까지 포기해야 할 판이었어. 보이지 않는 것들에 더 큰 믿음을 가져야 할 테고 시험관에게 바통을 넘겨줘야 할 판이었지. 은밀종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한 종의 구성원들로 보였던 것이 오래전에 서로 짝짓기하기를 그만둔 별개에 숨어있던 종들을 의미하는 개념이야. 분류학자들은 이런 일련의 은밀종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었지만 개 하나가 통째로 숨어 있었다는 은밀계의 개념은 도저히 믿을 수 없었어. 그런데 일리노이 대학교에서 여러 해 동안 박테리아 종들을 연구해왔던 칼 워즈라는 이름의 미생물학자가 1976년에 습지나 동물의 내장에 사는 또 하나의 박테리아라 여겨지던 것들을 검토하기 시작했는데 이 박테리아는 너무 남달랐고 그 RNA는 너무나 독특했으며 여느 박테리아와 너무 달라서 도저히 같은 범주에 속할 수가 없었어. 그는 이 분류군의 고세균, 그러니까 태고적 박테리아라는 이름을 붙였어. 고세균은 그것들만으로 하나의 새로운 개였다. 워즈는 한 발 더 나아가 생명은 애초에 개보다 더 크고 더 포괄적인 집단인 세 개의 역으로 구성되었고 한 역은 세균, 일반적이고 익숙한 박테리아이며 둘째 역은 새로 발견된 고세균, 그리고 셋째 역은 진핵생물로 분류하는 삼역 체계를 주장했어. 이 주장은 처음 나왔을 때 과학자들 사이에서 그야말로 농담거리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제는 주류 생물학의 중심 원리로 확고히 자리 잡은 개념이야. 젤 자키라는 멸칭으로 불리던 분자분류학자들은 단지 기이한 도롱뇽이나 눈에 띄지도 않았던 오래된 박테리아의 분류만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 사이 관계의 가지 전체를 완전히 제멋대로 재배열하기 시작했어. 전체 자연의 질서를 다시 쓰기 시작한 거야. 워즈의 제자인 미첼 소긴과 그의 연구팀은 RNA를 비교하여 균계가 사실은 식물보다 동물과 더 긴밀한 관계임을 발견했어. 이 유난히 괴상한 발견은 사람에게 생기는 진균병이 왜 치료하기가 너무 어려운지 그 이유를 잘 설명해주고 있어. 동물계와 균계가 가까운 관계라서 세포들이 서로 유사한 방식으로 구축되고 작동하기 때문이라고. 문제가 되는 균류의 생명을 중단시킬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환자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경우가 아주 많다는 거야. 과학자들은 아스파라거스가 사실은 난초과에 속하며 아메리카 너구리가 레서판다에 가까운 사촌이며 레서판다는 비슷하게 귀여운 눈두덩이가 있는 자이언트 판다와는 별 관계가 없다고 발표했어. 사실상 어딘가 어느 실험대에선가 매일같이 생명의 재분류에 관한 새로운 선언이 나오는 것 같아. 9장 물고기의 죽음 9장은 분기학자들에 관한 내용이야. 빌리 헤니히라는 이름의 수줍고 조용한 독일의 파리 전문가가 있어. 그는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는 1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동물학에서 개통학의 위치라는 제목의 작문을 썼는데 이 글에서는 평생 그의 작업에서 나타날 확신의 전조가 보였어. 바로 개통학은 진화적 관계를 반영해야만 한다는 확신이었어. 이후에 그는 개통발생 분류학 이론의 기본 원리라는 책을 출간하는데 이 책은 한 분류군의 진화적 관계들, 즉 그 개통 발생에 따른 분류학 혹은 개통학의 방법론을 설명한 책이었어. 그가 역사상 다른 모든 분류학자와 달랐던 것은 다른 방향을 알려주는 유사성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었다는 점이야. 그는 가까운 친척이기 때문에 유사한 분류군들, 다시 말해 특정 종의 공통 후손들을 식별하려면 다른 어떤 분류군도 아닌 그 후손들만이 특유하게 공유하는 유사성들을 밝혀내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 각각의 특정 계통에 고유하게 나타나는 진화상의 새로움을 보면 친척 분류군 전체를 식별할 수 있다는 말이야. 이것이 헤니히의 머리에서 나온 독창적인 생각이었어. 공통된 진화상의 참신함만을 가지고 진화상의 친척 분류군들을 식별하라는 것 말이야. 진화의 사고 실험에서 자연의 질서는 차곡차곡 펼쳐지는 일련의 패턴 변화로 단순 명료하게 표시되고 한 덩어리 종의 특징들은 덩어리의 진화 계수에서 각자의 위치에 정확히 부합하게 돼. 하지만 아쉽게도 실제 진화는 이만큼 질서정연하지 않아. 실제 형질들은 여러 계보에서 여러 번씩 진화가 일어날 수 있으며 형질들이 상실될 수도 있어. 사고 실험에서는 두 덩어리 사이 차이의 정도가 관련성의 정도를 명확히 나타내주지만 실제 세상에서는 때때로 하나의 종에게 일련의 진화적 변화가 급속하게 일어나 빠른 시간 안에 새로운 형질들을 획득하게 돼. 헤니히의 천재성은 바로 이런 실제 세계의 혼란 속에서 빛을 발해. 어떤 종이 급격하게 다른 새 환경에서 생존하고 번성하기 위해 애쓰는 동안 집중적인 자연 선택이 일어날 테고 그 결과는 새로운 형질들의 급속한 변화학 진화를 파악할 수 있게 된 거야.
같은 상황에서 만약 진화분류학자라면 그는 잘못된 판단을 내릴 거야. 외양이 판이하게 달라졌기 때문에 유연관계가 없는 다른 분류군으로 보겠지. 하지만 헤니히의 방법을 시도해보면 공유하는 진화상 새로움만을 사용하여 실제 진화의 역사를 찾아낼 거야. 이 대단치 않은 깨달음이 분류학 분야를 바꿔놓았어. 객관성을 생명 분류의 제일 목표로 만든 공을 수리분류학에 인정해준다면 분류학을 마침내 진화에 근거한 학문으로 만든 공은 빌리 헤니히에게 돌릴 수 있어. 헤니히가 어느 생물 분류군에서든 무엇이 가장 중요한 특징인지 판단한 것은 바로 공유하는 진화적 새로움이었어. 진정한 진화적 분류를 보존하기 위해 헤니히는 진짜 진화적 친척인 분류군들만을, 그러니까 한 조상의 모든 후손을 포함하고 다른 것은 아무것도 포함하지 않는 분류군만을 예컨대 과 또는 속으로 인정하고 명명할 것을 요구했어. 이 진짜 분류군, 한마디로 생명 진화의 계통수에서 잘라낸 모든 후손이 온전히 함께 자리한 전체 가지를 분기군이라고 해. 1966년에 라르스 브룬딘이라는 스웨덴 곤충학자가 스웨덴 왕립과학원 회보에 실은 논문에서 깔따구라는 작고 섬세한 파리 분류군을 헤니히의 방법을 사용해 종들의 진화적 관계를 판단했어. 그리고 헤니히의 책은 마침내 계통발생 분류학이라는 제목의 영어 번역본으로 출간되었어. 많은 분류학자들이 헤니히의 방법을 따르게 됐어. 그들은 진화적 유연성을 판단하는 방법, 다시 말해 각 생물 분류군이 생명 진화의 계통수에서 각자 어느 가지에 자리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새로운 방법을 열광적으로 지지했어. 그래서 그들을 가리키는 이름도 가지를 뜻하는 그리스어 클레도즈를 가져다 만든 철자가 틀림 클러더스트 분기학자가 되었어. 이들이 자기네 방법을 어찌나 열광적으로 주장하는지 다른 분류학자들은 그들을 횡설수설하는 분기학자 또는 악쓰는 분기학자, 심지어 발광하는 분기학자라고 불렀다. 분기학자들은 자신들의 논리를 맹렬히 내세우며 이른바 인위적 분류군이라는 것들을 폭발시켜 흔적도 남지 않게 없애버리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나방부터 무척추동물, 파충류, 물고기, 얼룩말까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언했어. 연어와 폐업 일종의 폐를 통해 호흡할 수 있고 무태서 쿵쿵 뛰어다니며 제법 긴 시간 동안 물 밖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물고기, 와 소의 진화적 유연관계는 어떠할까? 연어와 폐어는 물고기이고 소는 물고기가 아니잖아. 그런데 분기학자가 주장하는 진정한 진화적 유연관계에 근거하면 우리의 상식과 반대로 폐어와 소가 가장 가까운 친척이고 연어는 둘 모두와 더 먼 관계야. 헤니히가 온전한 후손들의 분류군만을 인정하고 명명할 수 있다고 했잖아. 이 기준에 따르면 우리가 어류라고 부르는 것은 진정한 진화적 분류군이 아니라는 거야. 분기학자들은 어류가 진짜 분류군이 아니라고 주장해. 분기학자들이 순수하게 진화적 관계의 계통수에만, 그 관계에 따라 이름 붙인 바로 그 가지들에만 초점을 맞추었어. 새들도 공룡이라고 선언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공룡들은 이제 멸종한 종이 아닌 것이 돼. 수리분류학자들이 보기에 진화상의 새로움 하나만 가지고 질서를 찾아내고 무리를 짓는다는 것은 진짜 객관성을 위배하는 일이었어. 과학자라면 모름지기 모든 가용 데이터를 써야 했지. 프랑스의 고생물학자 필립 장비에가 지적했듯이 진화분류학자들이 가장 삼키기 어려워했던 쓰나략은 개인적인 느낌에 따라 계통 발생학을 행하던 것을 분기학자들이 못하게 막아버렸다는 점이야. 진화적 분류와 우리 움벨트의 시각은 꽤 잘 맞아떨어졌어. 문제는 진화적 분류가 우리가 진실이라고 느끼는 것과 일치하지 않을 때, 그 분류가 태고부터 이어온 우리의 본능을 모욕할 때 생기는데, 이런 일은 분기학자들 때문에 점점 더 자주 일어났어. 그리하여 저기의 시대가 찾아왔어. 분류학자들은 서로 싸우는 세분파로, 그러니까 아직 남아있던 굳센 진화분류학자들과 수리분류학자들과 분기학자들로 갈렸고, 각자 극단적이고 점점 더 편집적인 배타적 파벌이 되어갔어. 여기서 질문, 너는 이 셋 중 어느 쪽에 마음이 끌리니? 이 책을 알기 전이랑 이 책의 내용을 접한 다음 선호하는 게 바뀌었니? 하나를 고를 수 없다면 세 가지 방법론의 매력을 한번 이야기해봐. 문득 분류학이라는 학문 분야는 전쟁터 같다는 인상을 받게 돼 새로운 무기를 도입한 전사들이 아닌 새로운 전략을 가지고 온 전략가들의 싸움판이랄까? 이따금은 분기학 운동 자체를 대대적인 너드들의 복수처럼 보이게 만들었어. 어떤 경우에는 자신이 옳은 말을 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바보처럼 보이게 만드는 일에서 더 큰 기쁨을 느끼는 것 같아. 분기학자들은 캐캐 묵은 것이기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는 개념들을 매섭게 비난하는 데서 희열을 느끼는 듯했어. 자기가 만난 모든 분기학 반대자들을 제압하는 일을 즐겨 했던 스티브 페리스에 대해
데이비드 헐은 이렇게 썼다. 어떤 박테리아 균주들이 유황을 먹고 사는 것처럼 페리스는 신랄함을 낙으로 삼아 기운을 얻는 것 같다. 어쩌면 그들은 그냥 그렇게 불쾌한 존재들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도 모른다. 그렇게 급진적인 입장을 취하며 오랜 세월의 분류학 전통의 등을 돌리려면 반항적인 성격이 필요하니까. 오직 공통의 새로움만을 사용하고 인위적인 분류구는 결코 인정하지 않으며 모호함은 절대 용인하지 않는다는 분기학의 원리를 고수하는 일은 흑아니면 백이라는 경직된 사고방식을 요구해. 어쩌면 분기학자들은 공격적이고 현란한 극단주의자들의 감독을 받으며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건지도 몰라. 여기서 질문. 어떤 사상이나 이념, 학문 분파 혹은 방법론이 그것에 심취한 사람들의 성격, 성향, 인성에도 영향을 미치는가? 만약 그렇다면 내 경험을 이야기해줘. 그리고 반대도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어떠어떠한 성향의 사람이 되고 싶다면 이러이러한 사고방식, 방법론, 가치관, 이론 배경 등을 가지면 된다라고. 분기학자들 덕분에 오비랍토르는 오명을 벗었어. 1923년 고비 사막에서 출토된 이 공룡이 애초에 오비랍토르, 즉 발도둑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 것은 이들이 발견됐을 때 알들이 있는 둥지를 끌어안은 채로 화석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야. 고생물학자들은 오비랍토르가 그 둥지의 알을 훔치려던 현장에서 발각된 것이라 짐작했지. 분기학자들이 새와 공룡은 모두 한 조상의 후손들인 일가친척 사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그들은 오랫동안 지탄받아온 오비랍토르가 결코 도둑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 여느 착한 새들처럼 이 공룡도 자기 알을 품고 있었을 뿐이야. 화석이 된 그 오비랍토르는 흉악한 짓을 하다가 들킨 게 전혀 아니라 모래폭풍이 몰아칠 때 아직 부화하지 못한 자기 새끼들의 소중한 둥지를 지키려다 죽은 것이었어. 분기학자들은 분류학이 아직 놓지 못하고 있던 인간의 움벨트와의 끈을 잘라버렸어. 그럼으로써 분류학의 일종의 자유를, 말하자면 감각에 완전히 작별을 고하고 인간 특유의 감각에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들의 방해를 받지 않으면서 한 분류군의 진화사를 보여주는 실마리들만 따라갈 수 있는 자유를 안겨주었어. 기나긴 세월 중 처음으로 우리 자신의 제한된 시각이 아니라 우리와는 완전히 별개인 무엇, 바로 지구의 생명의 역사를 통해 생명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어. 과학자들이 세계가 생물 다양성 위기에 봉착했다고 발표했어. 멸종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 과학자들은 경종을 울렸는데 대중은 거대하고 집단적인 하품 정도로만 반응했어. 우리가 생명의 세계에 대해 그렇게 눈을 감아버린 것, 계속해서 그 세계의 아름다움뿐 아니라 그 존재 자체마저 알아보지 못하는 것, 그리고 그 세계가 사라져간다는 사실에 그렇게 철저히 무관심하게 된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야. 10장. 이렇게 이상한 정류장 10장에서는 다시금 움벨트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어. 과학이 승리를 거둔 이후로 지금도 눈에 보이는 움벨트의 흔적을 찾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 아직도 태고부터 내려온 비전의 힘만을 온전히 사용해 생명의 세계를 분류하고 명명하는 일에 몰두하는 이들이 있어. 일부는 최후의 수렵채집인들이고 또 다른 이들은 시골의 자급자족 농부들이야. 이 사람들은 아주 쉽게 자기 주변 생명의 세계를 주인처럼 누려. 그리고 하이킹하는 사람, 탐조인, 정원 가꾸는 사람, 토착 식물 덕후, 나비 채집자와 관찰자, 사냥꾼, 그리고 낚시꾼 등을 생각할 수 있지. 저자는 생명에 대한 더 깊은 과학적 지식은 생명 세계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세계를 더 깊이 이해하게 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과학과 상식을 조화시켜야 한다고 말이야. 다윈은 종의 기원에서 우리가 생명의 진화적 분류를 더 잘 이해하게 되면 과학의 언어와 일상의 언어가 서로 일치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어.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 대학 학장부터 정부 행정관, 연방자금지원처의 장들까지 생명 분류 연구에 시간이나 돈을 낭비하는 것이 아무 의미도 없다고 보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박물관과 대학은 생물의 분류와 명명에 집중하는 유일한 과학자들인 분류학자들의 직위를 없애고 있어. 한편 전 세계 대학들은 동물학 및 식물학 수집물들을 내다 버리고 있어. 실제 생물들을 없애버리는 거지. 생물 분류에서도 파일로코드라는 계통 발생 명명법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어. 헤니히의 철저하게 분기학적인 명명 체계라는 비전을 모든 생명의 세계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면서 말이야. 파일로코드의 명명 체계는 린나이우스의 계층 구조를, 그러니까 우리가 인지한 자연 질서, 모든 곳의 민속 분류학에서도 발견되는 그 질서를 표현하는 분류군 속의 분류군으로 이루어진 분류군들의 계층 구조를 완전히 버렸어.
대신 생물 분류군들은 생명의 나무에서 뻗어나온 가지들로 표시된 부분들로 명명되고 정의돼. 그런데 파일로코드의 문제는 분류학자들이 다른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생명을 생명의 나무에 표시된 지역들로 보지 않고 정확히 린나이우스가 처음에 배치한 방식의 분류군들로 본다는 점이야. 수년간 과학자들은 우리에게 인종이 실제가 아니라고, 생물학적으로는 실제가 아니라고 말해왔어. 물론 일상적 현실로서 인종은 여전히 살아있어. 인종은 우리가 자신의 정체성을 파악하고 자신을 이해할 때 가장 먼저 사용하는 기준 중 하나야. 미국에서 흑인, 백인, 동양인, 아메리카 원주민이라는 분류 기준은 유효할 거야. 하지만 전 지구적 규모로 인종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깔끔한 분류로 보였던 것이 금세 무의미해져. 인류라는 거대한 연속체상에서 어지러질할 정도의 다양성을 마주하면서 자신이 품고 있던 범주가 흐릿하게 지워지는 것을 깨닫게 되겠지. 우리는 서로 뚜렷이 구분되며 각자 유효한 두 개의 시각을 지닌 채 살고 있고, 그 시각들은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에 따라 각자 다른 유용한 것을 줄 수 있어. 우리가 하려는 일이 전 지구의 인간 분류군들의 진화를 연구하는 것이라면 인간은 유전적으로 다양한 개체군들이라고 보는 과학의 시각이 인종이라는 편협한 개념의 방해를 받지 않으므로 우리에게 도움이 될 거야. 그런가 하면 지역적 규모에서, 이를테면 한 공동체의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분리면에서 삶을 이해하려 한다면 인종에 대한 우리 움벨트의 시각이 정확히 우리에게 필요할 것이야. 움벨트의 힘은 실용적이고 직업적인 면에도 적용되고 있어. 병아리 감별의 예를 봐. 병아리 감별사는 겉으로는 성별이 분간 안 되는 삐약삐약 울어대는 병아리들의 성별을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아는 사람들이야. 그건 그냥 감을 기를 수밖에 없는 일이야. 안내서도 없고 지침도 없어. 그냥 전문 병아리 감별사에게 훈련을 받는 수밖에 없어. 병아리들을 차례로 하나씩 연달아 들여다보면서 매번 그건 암컷이고, 그건 수컷이고, 그건 수컷이고, 그건 암컷이라는 말을 들어야 하지. 그러다 보면 언젠가 그 안에 있는 질서에 대한 감이 잡히면서 움벨트가 들어서기 시작하고, 그때부터는 혼자서 구별할 수 있게 돼. 그것은 닭에 대한 감각이며 생명의 세계에서 질서를 발견하고 분류하는 우리의 강력한 능력이 남긴 유산이야. 저자는 가장 현대적인 인간의 움벨트는 분명히 구별되는 모양, 냄새, 맛, 소리, 느낌을 지닌, 다시 말해 포장과 브랜드와 로고가 다른 다양한 종류의 상품들로 빼곡히 들어차 있다고 말하고 있어. 현대의 수렵 채집인인 우리는 야생의 장소가 아니라 상점과 마트에서 수렵과 채집 활동을 하지. 무수히 많은 상품, 오장에 의하면 뇌의 다른 부분에서 처리하기로 되어 있는 이 무생물들이 슬그머니 우리의 움벨트로 들어왔음을 발견하고 있어. 움벨트는 생명의 세계에 대한 시각만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를 둘러싼 현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이해하게 해주는 맥락에 대한 시각이며, 우리는 의식하지도 못한 채 생명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생물로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을 상품들의 풍경에서 살아가는 소비자로 바라보는 관점으로 바뀌치기 했다고 말이야. 여기서 질문. 움벨트가 다양한 상품이라는 무생물에 작동한다는 주장은 5장에서 논의한 뇌손상 환자들의 사례를 반박하는 주장은 아닌가? 움벨트는 단지 생명세계에 대해서만 작동하는 게 아니란 말인가? 움벨트 개념의 급격한 확장이 일어나는데 사실 내게는 논리적 결손이 느껴져. 그럼에도 작가는 움벨트에 희망을 보이고 있어. 단 한 마리의 솔새를 보는 일조차 그토록 환상적일 수 있고, 생명은 모든 곳에서 끈질기게 버티고 존재하고 침입하고 발산하고 살금살금 다니고 튀어나와. 그리고 움벨트는 우리가 가격표와 상표가 붙은 물건들에서 벗어나기만 한다면 마음껏 쓸 수 있으며, 생명의 세계에 대한 움벨트의 전체적이고 풍성한 시각을 한껏 흡수할 수 있는 우리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 희망은 영원히 솟아나며 또 그래야 해 한결같이 어서 생명의 세계를 이해하고 그 세계에 굶주린 움벨트의 허기를 채워주고 싶어하는 작은 사람이 새로 한 명씩 태어날 때마다 우리에게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생물에 대해 열렬히 배우고자 하는 또 한 명의 존재가 생겨나는 거야. 11장. 과학을 넘어 저자는 11장에서 분류학이 갈 길과 생명의 세계에 대한 관심을 전하며 책을 마무리하고 있어. 분류학의 역사는 길고도 철저히 비과학적인 인간의 전통으로부터 실질적 과학이 등장한 이야기로 보아야 해. 한 학문이 그 탄생에 영감을 준 생명에 대한 비전의 부름으로부터 살아가는 존재들에 대한 우리의 가장 깊고 가장 심오한 연결로부터 서서히 그리고 고통스럽게 몸을 비틀며 빠져나가는 과정으로 보아야 해. 저자가 움벨트의 선물이라고 불렀던 모든 것은
오랫동안 익숙해진 전통이야. 생명의 분류는 보편적이고 지속적이며 한결같은 규칙들의 지배를 받아. 인간의 정신이 생물의 겉으로 보이는 모습,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이는가를 기반으로 분류하도록 만들어졌어. 그것들이 지배력을 발휘하고 그토록 강력하게 자연스러운 느낌을 주는 것은 오랫동안 모든 인류의 전통, 태고부터 이어진 인간의 움벨트가 준 선물들이기 때문이야. 과학은 계속 전환하고 변화하겠지만 움벨트와 움벨트의 비전이 지닌 근본적인 요소들은 늘 똑같이 남을 거야. 과학은 움벨트와 결별함으로써 얻은 이득도 많지만 움벨트의 파편과 조각들, 움벨트가 지닌 설명할 수 없는 인간다움의 작은 요소들이 영원히 남아 떠도는 것을 어찌하지는 못할 거야. 개념의 추구가 생명 자체의 추구를 너무나 압도적으로 내리눌러버린 나머지 생명의 세계는 분류학자들이 다양한 가설을 검증해보는 시험장에 엄청나게 많은 것 중 일부를 선별해 최신의 통계적 방법론을 시도해보는 대상에 지나지 않게 되었어. 과학자들은 생명의 진화적 마디들을 따라 세계를 계속 조각해 나가야 해. 결국 그들이 할 일인 거대한 생명의 나무를 그려나가는 일을 하고자 한다면 그들은 계속 정확한 진화적 비전을 안내자로 삼아야만 해. 그러나 나머지 우리로 말하자면 우리는 그렇게 엄격한 시각을 견지하지 않아도 괜찮아. 아니 사실은 그러지 않는 편이 더 나아. 여기서 질문. 과학자들과 일반인들이 다른 길을 걷는 것은 생명의 세계를 전문가에게만 맡겨버리면서 우리가 생명의 세계와 멀어지게 되었다고 저자가 비판한 지점이 아니었던가? 그리고 그 일은 물고기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어? 고래도 물고기로 포용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야. 우리는 놀랍고도 터무니없어 보이는 온갖 종류의 가능성도 반가이 맞아들일 필요가 있어. 분류는 옳거나 그렇지 않으면 틀린 것이라고 단순하게 볼 것이 아니야. 어쩌면 오히려 각각의 분류는 보편적인 주제에 대한 하나의 변주로 볼 수 있을지도 몰라. 이 다양한 분류학들은 찬란하게 반짝거리는 우리 인간 비전의 무한히 다양한 색조들이야. 생명의 언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것은 비극이야. 어떤 형태로 표현된 움벨트이든 우리의 움벨트를 되찾는 것은 생명의 세계로 한 걸음 더 다가서는 일이야. 일단 생물들을 알아보기 시작하면, 일단 특정한 야수들, 새들, 꽃들의 이름을 알게 되면 우리 눈에 생물들의 형태와 자연의 질서가 보이기 시작할 거야. 우리는 생명이 존재하는 곳, 우리 주변 어디에서나 생명을 알아보기 시작할 거야.